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제이님과 세미님 그리고 여름님과 함께 영상 해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3월 매일매일 특집인 저희답게 오늘도 역시 3월 특집 학교에 관한 영화 새학기인 3월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지, 물론 새학기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3월이 되면 학교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라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3월의 특집을 학교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저희 영화를 해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유행했던 영화 같은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두 분 그래도 저희가 나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세미님이 학창 시절, 뭐 대학교 때도 상관없이 어떤 영화가 유행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뭐 대학 시절보다는 그 중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그 영화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인가 굉장히 홍콩 B급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뭐 주윤발, 뭐 장국영 내지는 뭐 왕조영과 같은 지금 추억 속의 인물들인데, 왜냐면 뭐 주윤발 씨는 뭐 요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 안 하시고 장국영 씨는 그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뭐 왕조영 씨도 그렇게 뭐 거의 뭐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홍콩 B급 영화 중에 이제 느와르 영화, 무슨 영웅 본색 이런 영화가 한창 인기였었고 따라하기 열풍이었어요. 트렌치코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윤발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 이쑤시개? 이쑤시개였는지 담배였는지 뭐 성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홍콩 영화 잘 안 보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좀 개봉도 잘 안 하고 좀 마니아들만이 좀 소비하는 그런 영화로 좀 지금은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 시절 참 열풍이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뒤늦게, 어찌됐든 제 세대는 아니니까 뒤늦게 홍콩 영화를 보면서 장국영이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장국영이 나온 연기를 보면 정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장국영이랑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장국영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세미님은 부러운 시대를 살아 계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전 하지 않나요? 장국영 씨 20주기인가? 그래서 무슨 특별전 서울아트 시네마인가 어디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러 가야겠네요. 추억 속의 인물입니다. 만우절에 또 맞아. 굉장히 좀 거짓말같이 좀 죽었어요. 여름님은 어떤 영화가 학창 시절 혹은 대학 시절에 유행을 했는지 궁금한데 어떤 영화가 유행했나요? 저는 학창 시절 때 그쯤에 영화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는 그런 문화가 이제 완전 보편화된 세대여가지고 원래 학교에서 맨날 하루 시험 끝나고 다음 주면 영화 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땐 진짜 끔찍한 호러 영화, 맞아, 그런 영화 소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공포 영화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완전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또 여중여고 나가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화랑 아예 연관이 없는 과는 아니어서 그런지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다크나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다크나이트를 좋아해요? 우리 학과 나 약간 이렇게 싶을 정도로 수학의 정석처럼 다크나이트를 공부해야 영화 공부를 치고름 뗄 수 있다. 약간 이런 공식이 생길 정도로. 근데 거의 다 그건 다 교수님들이 그걸 레퍼런스로 삼으니까 그게 영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 대학 시절에 다크나이트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막 진짜 10번 몇 번을 막 돌려보고 놀란 감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덩케르크 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완전 막 뭔가 그 다크나이트에 그래도 약간 사회적인 메시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새로운 블록버스터 같다 해서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그런 영화 보지 않아. 우리는 상업적인 영화 보지 않고 이런 영화를 봐야 깨시민이야. 이런 유치한 공식 때문에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다크나이트 그때 당시 한창 유행했던 생각이 나서 요즘에는 재개봉 같은 게 되게 흔한데 맞아요.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고3 때 수능 끝나고 다크나이트가 재개봉을 한 거예요. 아이맥스에서. 아이맥스 그때 한창 생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맥스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학창 시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아니고 대학교 때 저는 영화과를 나와가지고 되게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허세와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행하는 영화가 파수꾼. 오늘 바로 하는 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봤고 한 번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개봉 당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게 아니라 다들 좋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봤었어요. 바로 윤석열 감독의 파수꾼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저희가 학창 시절 뭐 학교와 관련이 돼가지고 한번 선정을 하게 됐는데 되게 평가가 좋은 영화이기도 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이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두 분께서는 파수꾼에 대한 첫인상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를 들어보도록 하고 싶은데 세미님은 파수꾼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힘든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가 지금 윤석열 감독이 2010년도에 파수꾼을 내놓으면서 지금 제이님의 기억 속에 굉장히 정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이후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또 어떤 영화를 연출했나 봤더니 그 이후에 영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뭐 최근에는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저는 첫인상이 힘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힘들지 않은 영화가 있고 수월한 영화가 있는 반면에 이 영화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따가 얘기할 때 왜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첫인상은 굉장히 힘들었다. 여루님의 이 파수꾼에 대한 첫인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도 영화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이 파수꾼은 꼭 레퍼런스가 나오거나 누군가 과제를 해오는 영화,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독립영화에 입문하기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한국 독립영화에 입문하기 좋은. 그래서 되게 영화를 처음 공부하고 싶은 들으면 파수꾼을 봐라. 이런 코스 정석 코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선배들이 막 봐라, 미야 봐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고 그냥 짧은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한 13년도였나? 아무튼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서울에 영화제를 보러 왔었어요.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를 보러 왔는데 그때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핫한 독립영화에서 상업영화를 하려는 그런 감독들의 초기 단편작들을 막 보면서 같이 GV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때 어떤 감독 한 분이랑 윤서영 감독님이랑 조성희 감독님이 이렇게 셋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조성희 감독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늑대소년 찍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한 명만 오지? 세 명만 온다고 했는데 그 막 프로그램 보니 엄청 당황하면서 지금 윤서영 감독님은 오고 계신데 차가 밀려가지고 너무 늦고 또 한 감독님은 갑자기 안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되게 분노했거든요. GV 진행하시는 분. 네, 조성희 감독님이 그때 약간 늑대소년으로 빵 뜨고 나서 이제 좀 경황이 없으실 때였고 그러니까 말주변도 되게 없으시고 말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한 시간을 거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감독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막 엄청 우왕좌왕하면서 막 계속 제 말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막 윤석열 감독님 대신해서 막 계속 사과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순박하고 너무 착하셔서 그 감독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윤석열 감독님이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저 죄송하다고 막 진짜 무릎 꿇을 기세로 막 또 신인 감독이었으니까 그때 엄청 막 미안해하면서 막 이 영화에 대해서 엄청 더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남아가지고 윤석열 감독님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품이 안 나와서 계속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맞아.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왜 안 나오지? 궁금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파수꾼에 대한 저희의 추억을 한번 되짚어봤는데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짚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파수꾼에 대해서 완벽한 스포일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본 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예, 제가 한번 그 파수꾼의 완벽한 스포일러 이야기를 대략적인 줄거리를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핫한 배우로 등극한 이재훈이 연기하는 기태, 그 다음에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희준, 그 다음에 서준영 씨가 연기하는 동윤, 이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 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절친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죽습니다. 그 친구의 이제 죽음 앞에서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아버지, 조성아 씨가 아버지 역할로 나오거든요. 이 죽음을 갖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아이가 갑자기 죽었지?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보셨거나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정체가 명확하게 그 원인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무력감을 갖다가 싣기 위해서 이 기태라는 자신의 아들의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이제 출발을 해요. 그 출발하게 된 동기는 기태라는 그 자신의 아들이 책상에 이제 그 3명의 절친이 찍은 사진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찾아가니까 가장 절친이라 믿었던 동윤과 희준은 학교에 없습니다. 예. 희준이라는 아이는 전학을 갔고요. 동윤이라는 아이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절친이었던 이 3명의 친구가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가 굉장히 미심쩍어요. 그러면서 찾아갔던 희준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태와 자신은 별로 그렇게 절친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태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동윤이라고 얘기하면서 기태와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회피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 친구는 가장 절친이었지만 어떤 희준과 기태는 여자 친구의 문제 때문에 미묘한 어떤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요. 기태는 아버지와 같이 사지만 어머니가 부재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재를 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기태가 희준을 갖다 폭행하게 되고 희준은 그런 기태에 대해서 그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전학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동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윤은 기태와 희준의 어떤 그 이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거든요. 왜 갑작스럽게 기태가 저렇게 희준을 미워하는지, 희준은 왜 기태에 대해서 저렇게 감정의 앙금이 남았는지 모르고 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매개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윤 또한 기태한테 어떤 상처를 받죠. 자신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그 동윤도 굉장히 큰 분노와 더불어서 기태와 결국에는 절교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이 세 친구 사이에서 벌어졌을까요?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오고 가면서 기태와 동윤, 그 다음에 희준 이 세 친구 사이에 어떤 그 상처들을 갖다가 파고들면서 이 영화는 끝을 향해 갑니다. 대략적인 스포일러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미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그때 당시에 보고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되게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되게 신기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조성아 씨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찾아보지 하면서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가 다들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제 이 3명의 배우가 유명하잖아요. 다 각자의 이유로. 한 분은 지금 어디 가셨는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시는데 아무튼 그런 연기 같은 것도 되게 돋보였던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까 세미님이 제가 첫인상을 물어봤을 때 좀 따라가기 힘든 영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추적하는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 관련된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영화를 좋아했나 봐요, 제가. 근데 제가 한 그거를 6년 전 정도? 한 그때쯤 산 것 같아요. 6년? 4년? 아무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발칙한 카메라의 이면이라는 책인데 그게 아카데미,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장편 영화를 만들면 제작 과정을 3편 정도 이렇게 책을 엮어가지고 감독들이랑 촬영 감독, 제작분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졸업하시는 분들 아무튼 3분이 묶어가지고 장편 영화를 찍으면 책을 내줘요. 근데 요즘엔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나왔던 영화가 짐승의 끝, 지금 이민지 씨가 나왔던 짐승의 끝 그리고 간증은 저도 이 영화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간증이라는 영화랑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책 이렇게 3권을 세 편의 영화를 엮어서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3, 4년 전에 나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지라고 보면서 그 메모했던 부분들을 봤는데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화 시나리오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말에 위배되면서 동시에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세미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따라가기 힘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세미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남자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새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뭐 꼭 새 친구는 아닌데 저도 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저도 아마 그 시간이 이렇게 길게 흐르다 보니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이 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큰 사건은 없어요.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것도 그리고 제 그 사건과 경우 비춰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제 옆에 있던 되게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좀 장난을 치다가 제가 좀 얘를 화나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먹 다짐까지 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주먹 다짐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먼저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하다. 제가 그 순간 내가 뭐하러 얘 손을 잡아줘야 돼? 사과를? 이런 것이 그만큼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3년 내내 얘랑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로서도 저도 좀 이상한 애죠. 지금도 아예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못 하죠.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 친구 이름도 지금 기억 속에는 없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사건은 시작됐고 네, 그렇게 이제 기결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저는 좀 알 것 같긴 한데 그 갈등이 선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추론할 만한 여지는 있죠. 그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희중과 그다음에 이재훈 씨가 연기하는 기태는 여자가 좀 매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태가 가지는 어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상처죠. 그리고 준영이라는 인물, 그 서준영 씨가 연기하는 동윤이라는 인물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 친구에 대한 혼담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그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관객이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다만 이제 이 영화가 힘들었던 이유는 감정상에 있어가지고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 주인공의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굉장히 침소봉대한다 그럴까? 너무나 이제 크게 이렇게 부풀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영화가 물론 우리 제이님께서나 여름님께서는 주변에서 영화를 공부하거나 예, 지금 학교 생활 시절에는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 영화가 벌써 2010년이잖아요. 벌써 8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굉장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옛날에 혹시 다음에서 웹툰을 하시는 분 중에 만화 영화라는 토끼가 나오는 루드비코라는 작가가 연재를 했었는데 만화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만화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이 루드비코라는 사람의 개그 코드랑 저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이 이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세미님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작가님은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여자애들은 그냥 그런 감정 싸움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런 거를 자존심 때문에 별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다. 이런 걸로도 영화를 만들다니?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래서 여자분들도 충분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 루드비코 씨처럼
그분은 작가님이 남자분인 것 같긴 한데 그분처럼 뭔가 자기가 말하지 못하는 걸 대신 말해줘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피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맞아. 해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름님은 이 영화의 사소한 문제 물론 큰일이 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영화가 진짜 별것도 아닌 걸 집요하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너무 적극적으로 막 드러나고 보여주려고 관객들한테 하는 그 태도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 진짜 처음에는 그냥 잘 찍었다. 뭐 이렇게도 영화를 찍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춘기가 일찍 온 편이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와서 그냥 잠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 동생은 2살 터울인데 사춘기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그래도 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보이잖아요. 사춘기의 증상들이. 근데 걔는 고등학교 거의 막 끝날 때쯤 이때부터 약간 애가 삐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걔의 대화법이나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남자 아이들이 하는 대화나 소통의 방법을 뭔가 배우는 느낌이랄까? 제가 왜 말을 못하고 제가 왜 말을 저렇게 말을 왜 돌려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왜 엄마한테 저렇게 돼야지? 이걸 약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를 통해서 동생을 이해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도 막 속상해할 거 아니에요. 쟤는 왜 저러니? 막 이렇게 이렇게 또 여자의 사춘기와 남자의 사춘기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뭔 이 영화를 왜 보라고 하는 거냐. 보면 좀 동생이 이해가 갈 거라고 이런 방식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보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많은 남자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 때도 자기 경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처럼 이 영화가 그걸 되게 진짜 명확하게 짚고 있는 영화인 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여기 그 세 주인공 사이 갈등이 자존심 싸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과거의 학창 시절 얘기를 얼핏 했는데 그러니까 묘한 이제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자꾸 제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그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 별거 아닌 말에 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 아무래도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좀 시간이 흘렀고 경제적인 어떤 우열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는 시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친구는 친구인데 그런 것들이 본인은 그 상대방은 그렇게 뭐 생각하고 얘기하진 않았으리라 이제 생각하지만 내가 저런 말 듣고서 여기 앉아 있을 일은 없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연상케 하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수꾼을 보면서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미님께서는 이 기태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죽음일 수도 있나? 라는 게 안 봐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기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영화에 나타나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냥 당연히 기태가 자살을 했구나라고 느꼈던 건 그 아버지인 조성아 씨가 계속해서 원인을 추적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진을 보면서 원래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막 얘가 원래 어떤 애였지? 얘는 어떤 애인지 내가 너무 무관심해서 몰랐구나 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슨 일이 있었니? 막 계속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한 친구는 자퇴를 했고 한 친구는 전학까지 갔고 다 서로 막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사이니까 계속 미심쩍은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살이구나 싶었는데 또 마지막에 동윤이랑 기태랑 이렇게 갈등을 하는 장면에서 그냥 너만 없었으면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살이라는 게 방점을 찍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준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서 또 자살의 모티브가 또 나오잖아요. 동윤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그분이 동윤이가 기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동윤이가 그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하죠. 여자친구를. 그래서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나한테 할 말 있냐고 이렇게 묻고
뭔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시계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주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동윤이가 시계를 빌려주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시계를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자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살 기도를 하는 그 동윤의 여자친구는 그래도 뭔가 사연이랄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태는 그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띄엄띄엄한 기억으로 설명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걸 대비시키는 연출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무조건 자살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기태의 죽음은 자살일 가능성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질문으로부터 이 영화가 출발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었는데 사고사라면 이렇게 큰 의문을 지니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좀 생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명확하게 기태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남겨진 사람들이 기태에 대한 좀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친구가 동윤과 희준이 가지는 기태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틀어줬고 한 사람은 학교를 그만두고 한 사람은 전학을 갔고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한테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기태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라도 일만의 죄책감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한편으로는 중요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를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태의 아버지가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영화가 본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아 씨가 아버지로 나온다는 거가 되게 인상 깊게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추적이 아까 말한 그 감독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관객이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데 이게 또 영화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영화에서 어떻게 또 아버지의 추적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성아 씨가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실 분량 별로 없잖아요. 맞아. 다 애들의 인터뷰처럼 뭔가 한 명씩 맞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조성아 씨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게 이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진이란 그 매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추억하는 데 있어서 사진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도 가족 사진이 아니고 거의 다 기태가 친구들이랑 직접 그냥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집에는 기태의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태도 맨날 막 희준이 너네 집에서 잔다? 그냥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가족 생활이 이렇게 화목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추적할 수밖에 없고 그 사진도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진짜 뜬금없는 그런 그냥 하나의 장면일 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추적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랑 친했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을 그냥 학교로 찾아가서 동윤이 얘기 듣고 희준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찾아간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그 사진을 넘기는데 계속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앨범을 보는 장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애들을 만나러 이제 딱 이제 출발을 하거나 이제 마주치는 그 바로 순간 직전에 그 사운드가 겹쳐서 저는 들리는 연출이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진에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진짜 사진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들 그게 영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냥 기억에 관한 것이든 사진으로 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기능들을 이렇게 발휘하는 연출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그 사운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로 이 파수꾼 영화에서 그 사운드 효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카메라의 촬영과 관련해서 특히 기태를 따라가는 그 시선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태를 촬영할 때는 왠지 시선이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좀 흐릿한 것 같았고 카메라 계속 흔들리고 관찰자의 어떤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굉장히 절친이었던 세 친구 중에서도 뭐 일종의 학교에서 짱을 먹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은 각인되고 있을까 계속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 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얘기 드렸던 것과 좀 연관되는데 키테의 죽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키테의 죽음이 과연 스스로 어떤 뭐 과연 자살이라고 한다면 그 자살이 이 절친이었던 두 친구와의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할 바가 없었고 그것이 결국엔 자살로 귀결됐나? 라고 추론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것도 지금 감독이 영화를 갖다가 촬영하고 편집할 때는 그것도 좀 물음표로 남겨두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해 온 게 연관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실제로도 이거 촬영할 때 그 변봉성 촬영 감독이라고 예. 이분이 그 하정우가 그 막 타워인가? 뭐지? 예. 옛날 영화인데 그 막 뉴스 더 앵커나 테러 라이브. 더 테러 라이브 네. 그 촬영 감독인데 요즘엔 못 촬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변봉성 촬영 감독님이 이 파수꾼을 촬영을 했는데 일부러 핸들드로 계속 찍고 싶었대요. 그래서 되게 연기를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딱히 배우 동선도 짜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핸들드로 배우를 최우선으로 따라다니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정확한 동선도 짜지 않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감독님이 어떤 생각과 뜻이 있어가지고 세미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촬영 기법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전형적인 연기를 하지 않기를 바랬었대요. 계속 이 감독님이. 그래서 그런 게 이 카메라 기법이랑 어떻게 결합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추적할 수 있는 이 영화 무슨 일이야 대체 궁금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생각나는 장면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딱히 그렇게 생각나는 장면은 없는데 장소 같은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색역인가? 거기 역에서 야구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혹시 두 분은 어떤 장면 혹은 어떤 장소가 생각이 많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동윤이의 집이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희준이가 전학을 가고 나서 사실 동윤이가 처음으로 기태랑 갈등하게 된 이유는 둘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기태가 뭔가 그 여자친구 이야기로 기폭제를 넣으면서 얘기가 확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윤이랑 희준이는 기태가 뭐 죽지 않았어도 계속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고 연락할 수도 있었는데 기태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단절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잘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 동윤의 집에서 하는 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출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동윤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태가 진짜 본질적인 감정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였던 것 같고 희준이는 좀 나중에 고등학교 친구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순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을 이렇게 이입하는 존재인 것 같아서 그 동윤이랑 희준이도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윤이랑 희준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게 나중에 희준이가 동윤이가 자퇴를 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가서 막 안부를 물으면서 기태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장면에서도 막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면 한데도 동윤이가 막 챙겨주는 그런 이미지는 동윤이 너무 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둘이 나올 때 한 프레임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프레임에서 각각 등장을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핸들들을 움직이면서 집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둘이 한 프레임에 등장을 할 때 같은 공간에 식탁에 그냥 나란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윤이는 제대로 그냥 찍힌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희준이 같은 경우는 거울에 비쳐서 이렇게 분리된 이렇게 선으로 분리돼서 프레임이 나뉜 듯한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진짜 해결되지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둘의 단절된 관계를 그런 장면을 통해서 연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이 영화에 약간 제일 저한테 의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세미님은 기억에 남는 이미지 혹은 장면 혹은 장소 이런 것이 있나요? 저는 이제 아까 말드렸던
뭐 이런 죄책감과 관련해서 이 영화가 주는 효과를 기여하는 뭐 편집상의 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과거와 현재를 전환하는 장면 사이에 그 문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큐시노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그 씬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동윤과 기태가 식탁 위에서 그 장면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과거 1년 전이죠. 굉장히 절친이었던 그 시절 기태, 동윤, 희준이 같이 한 아파트에서 이제 놀면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동윤, 기태가 정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갑자기 근데 벨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동윤이 자리를 떠요. 자신의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 시점이 1년 후로 바뀌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발신자는 이제 기태의 아버지가 동윤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집이 종종 여기서는 등장해요. 과거와 현재가 문턱이 없이 그 교차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영화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의 마지막 씬도 마찬가지죠. 그 버려진 기차역에서 그 동윤이 그 기태가 준 그 야구공을 만지작거리면서 멍하게 이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 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기태와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말미에 이제 그 종료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이 영화는 계속해서 현재와 과거를 오고 가면서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관객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궁금증도 유발시키고 좀 굉장히 그런 감정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효과를 좀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영화를 생각했을 때 약간 안개가 낀 뿌연 이미지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기태의 유령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기태가 너무 유령처럼 떠도는 기태이기도 하고 그 기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제일 그래도 많이 등장한다라고 싶었던 건 아파트의 전경? 도시의 전경?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희준이가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기태 아버지를 만날 때도 창 밖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이는데 거기서 밑에 막 도시 전경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부감으로 찍는 장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파트 아무튼 창문이 꼭 어딘가에 걸쳐져서 이렇게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삭막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아파트라는 게 어쨌든 고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유령처럼 떠도는 기태의 시점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경들이 난 처음에 삭막한 분위기, 그 안개 낀 느낌 때문에 나오나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되게 기태의 관점에 시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선 그게 오히려 기태의 시선이 반영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미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태는 지금 없잖아요. 영화의 이제 현재 시점에서 유령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좀 그 존재를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동윤이나 희준이의 그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아까 뿌옇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선도 뿌옇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서 아까 사운드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운드도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청각적인 이미지들이 좀 등장시켜가지고 좀 독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지난주에 했던 영화도 그렇고 이번에 하는 파수꾼도 그렇고 죽어야지만 존재감을 드러나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죽어야 하나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이제 이 파수꾼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볼지 본척할지를 결정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은 이 필름 필터링을 어떻게 파수꾼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봐야 한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큰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 완벽한 스포일러를 제가 해야 되나 해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갈등을 제가 써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감정선이 중심이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영화가 나오는 시기쯤에 이 감정선이 두드러지는 영화들이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계에서. 근데 그중에서도 좀 제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명한 영화이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 감정선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관객의 이입뿐만 아니라 저는 이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생을 이해했듯이 뭔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듯한 그런 영화여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야구공이거든요. 근데 야구공이 처음에는 셋이 그냥 같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다면 이게 나중에 기태에서 기태가 희준에게 보내는 화해의 제스처고 또 희준이 동윤에게 기태를 용서해라라는 의미로 주는 선물처럼 그 소통의 매개체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또 마지막에 또 야구공이 등장을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강조하는 건 이들이 사소한 것들로 갈등한 이유가 다 소통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 번 더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미님은 저는 이 영화 처음에 볼 때는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힘든 영화를 그렇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좀 관객한테 좀 어떤 뭐 정서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영화들이 유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계속 제게 찜찜한 영화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 법한 그 장면들, 아까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내가 경험했을 법한 제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때 하나의 에피소드 말드렸다시피 특히 남성 관객이라고 한다면 좀 알 법한 것들이에요. 사실 여성 관객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다 여성들은 소통에 능한 것 같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과연 여기서 살아남은 뭐 기태나 동윤, 희준이 만약 살아남았다면 과연 커서도 어땠을까 이런 전 상상을 해보거든요. 여전히 똑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정을 강요하는 스타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영화를 추천할까 추천하지 않을까 좀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고민인데 좀 관객의 어떤 감정선을 좀 고민하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히려 저는 윤석영 감독의 다음 작품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아까 말드렸던 것처럼 한 8년 동안 그 다음 작품이 없어요. 입봉작 하나로 이렇게 좀 사라지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영화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게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첫 번째 작품보다 그저 그런 영화가 나온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뜬금없는데 그 우리들 나왔을 때 막 되게 초등학교판 파수꾼이라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그냥 뜬금없이 야구공 제가 막 언급하면서 거기서는 또 피구공 맞아.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대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소통이라든지 그런 우정의 상징으로 나오니까 이거 비교해서 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했던 발칙한 카메라의 이면 책 속에서 제가 한 근 3, 4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아무튼 옛날에 그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접어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봤는데도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윤석영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면서 잊지 않는 말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엄마가 해준 말인데 어머니가 항상 좋은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특수한 소재 안에 보편성이 있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보편적 소재에 특수성이 있는 이야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머님이 어머님 배운 사람 현명하시네요. 현명하시다. 그래서 세미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세미님의 그 학창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독님이 어머님 말씀 따라 되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되게 다시 상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기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영화를 볼지 말지 시간이 많으면 보겠지만 저도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지 얘기하고 싶은지 저희도 항상 궁금하니까 저희 댓글 혹은 SNS 혹은 이메일로 언제든지 신청 영화를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번 영상의 부학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